이현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교수님 모시고 새 정부가 출범하고 뭔가 경제 정책이 좀 달라지고 그런 가운데 부동산 얘기도 해보겠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펴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평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몇 달 동안 그리고 또 출범한 다음에도 한 달 동안 서울 특히 이제 강남 그리고 소위 한강벨트 중심으로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튀어 올랐잖아요. 그야말로 불처럼 들불처럼 막 다시 타어 오른 거예요. 이제 뭐 큰일 났네 해가지고 이재명 정부에서 급하게 그냥 소방차가 와서 그냥 불을 끄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원천적으로 불씨를 그냥 제거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냥 거기다 그냥 소방차가 와서 그냥 물을 갖다 쏟아 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불씨도 완전히 꺼져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물을 부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거래량만 거의 뭐 한 7, 80% 줄었다. 이런 뭐 보도는 많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셨을 거고 가격은 그러면 어떠냐 보면 가격은 그렇게 아직 떨어지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거래량만 줄은 거고 그렇죠. 네. 가격은 아직도 슬금슬금 최고가를 경신하는 데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디는 뭐 평균가가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도 하는데 과연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시청자분들께도 여쭤보고 싶고 우리 대표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데 과연 이걸 그러면 5년 동안 계속 끌고 갈 수가 있나요? 어떻게 시장에 거래를 완전히 옥죄고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지금 완전히 줄어들 수 있겠어요. 평상시보다 거래량이 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이건 정상이 아니죠. 이렇게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도 힘들 수밖에 없고 인테리어 업자도 힘들고 그와 관련 여러 가지 연관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DP에서 무려 25% 정도가 부동산 관련 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많아서 좀 줄어들긴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냥 거래를 옥죄는 것은 이게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가격이 안정화돼야 되고 거래는 활성화돼야 된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가격은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거래만 그냥 위축시켜 놓는데 단기적으로는 그게 응급 처방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옳은 처방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장기 처방, 구조적인 처방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양도세를 뭐 내려준다든지 약간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을 꼭 해야 된다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양도세를 좀 낮춰야 된다. 양도세는 OECD 국가들 중에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한 3배 정도 높고요.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 2위 정도로 낮은 나라보다도 2배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양도세는 높아도 너무 높은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다 그렇게 높였잖아요. 그때 집값이 한 3배 오르니까 이게 너무 올라갔는데 이건 내가 어떻게 못 막았지만 적어도 그 올라간 그 투자 수익은 적어도 집값 상승분은 전부 다 세금으로 회수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회수가 되나요? 안 되죠. 물건을 안 파니까. 그러니까 도리어 더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된 거고 물건이 안 나오니까 시장에 그러니까 집값은 도리어 더 안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보유세인데 보유세가 우리나라는 2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 재산세 하나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사실은 OECD 국가는 하나로 되어 있어요. 재산세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데 재산세가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평균 정도 된다고 그래요. 보통 뭘로 비교하냐면 GDP 대비로 비교하거나 아니면 전체 정부 조세 수입 대비로 이 부동산 관련 세수가 얼마나 되냐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 한 평균 정도 된다 이렇게 KDI 보고서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건 잘못된 보고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집값이 GDP 대비 소득 대비 제일 비싸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서울 집값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균적인 가계 소득 대비 서울 평균적인 아파트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어느 정도 되냐면 한 27배 정도 돼요. 뉴욕 같은 경우는 14배밖에 안 돼요. 14배, 15배. 우리나라 거의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소득 대비로.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명목 가치로는 비슷할 수도 있어요. 뭐 일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울 강남하고 뭐 마나탄 주택 가격이 값이 비슷하다. 우리도 이제 국제 도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이 그러면 미국만큼 높나요? 아니잖아요. 소득 대비는 우리는 너무 높았고 소득 대비 어떻게 높을 수 있냐. 미래 소득을 다 끌어서 그냥 올린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미래 소득 끌어올려요? 그건 당연히 빚을 내서 한 거죠. 그래서 가계대출이 계속 많이 늘어난 거고 그게 우리나라 큰일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무려 80%가 전부 다 부동산을 가 있고 그래서 큰 문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 보유세를 좀 높여줘야 된다. 거래세는 좀 낮춰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번에 민주당 주도로 지금
지금 여러 세법을 지금 개정하고 있는데 지금 주로 뭐 주식 관련해서만 지금 하고 있고 전혀 부동산 건들지도 않고 있는데 저는 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 세제 개편을 꼭 해야 된다. 다만 이제 조세 저항 때문에 그렇다고 좀 보는데 제가 볼 때 일단 거래세 낮추는 건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 그럼 보유세를 어떻게 높일 거냐. 제가 볼 때는 5년 동안 조금씩 높이겠다 하는 나름대로 로드맵을 좀 하나 딱 발표하면 적어도 OECD 국가의 평균까지 가겠다. 그런 목표를 뭐 5년 아니면 10년까지라도 가면 장기적인 그 예측치가 있으니까 좀 좋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실제 제가 좀 전에 제가 그 미국, 일본의 예도 드렸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도 그렇고 이게 한번 재산세율이 딱 정해지면 변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들쭉날쭉이에요. 우리나라는 재산세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과표라는 게 있잖아요. 이때 얼마나 공시지가가 얼마가 되고 또 공시지가 중에 또 몇 퍼센트를 또 실제 세금을 때릴 거냐 이것이 다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내가 내년에 세금 얼마 낼지도 모르는 거고 실제 그 세금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뉴욕하고 비교해보면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고 OECD 국가 중 비교하면 집값 대비로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걸 높여줘야 되는데 조세 저항이 너무 크니까 제가 최근에 제안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조금씩 높이되 그것도 굉장히 힘드니까 점진적으로 조금씩만 높이고 그 대신 어떻게 하냐. 새로 거래되는 거 있잖아요. 신규 거래. 신규 거래 재산세는 한꺼번에 5년 뒤에 목표치로 딱 올려놓는다. 그 대신 그렇게 다 올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면 OECD 평균까지 지금 높여요. 그럼 그 세율이 지금보다 2배 정도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50억, 30억, 한 30억짜리 아파트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한 1,500만 원 정도 세금을 낼 텐데 종합부동산까지 다 합해가지고 물론 아파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조건 따라 좀 다른데 그걸 갖다가 한 3천만 원 정도 내는 걸로 지금 올려주고 그런 다음에 그 대신 그 집값이 앞으로 올라가더라도 그래도 세율은 높이지도 않고 그냥 계속 예측 가능하게 계속 매년 3천만 원 낸다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게 바로 미국식이에요. 미국 우리나라보다 재산세가 10배 정도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무려 10배 제가 직접 야. 계산도 했어요. 제가 네네. 제 책에 자세히 써 있어요. 그걸 제가 일부러 막 증거 자료를 남기려고 제가 계산한 과정까지 다 보여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절대위 주식회 대한민국에 그 자세히 써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높이지 않더라도 OECD 평균 정도는 높이되 점진적으로 기존 주택은 점진적으로 하고 신규 거래되는 그러한 주택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금부터 이렇게 하고 다만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간다고 더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처음 매입 시점에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하면 불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대신 그래도 세금이 너무 높으니까 투기 수요는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앞서서 큰 틀에서 봤을 때 그 지니어스 법안 때문에 달러의 수요가 더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타국 통화 가치는 좀 낮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와서 말씀하신 또 금이라든 비트코인 이런 쪽이 부각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원화 기반 자산이잖아요.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미래가 없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뭐 IMF 뭐 여기서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하고 자영업자 지금 뭐 사상 최대로 안 좋고 아무튼 이 부동산 이 불패 시대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편이긴 한데요. 그래서 저는 다만 우리나라 사람은 결국 우리나라에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네. 집을 하나 갖고 있으면 단순한 투자 수익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의 편익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집을 한 채 갖고 싶은 그 욕망 자체를 우리가 뭐 아예 없앨 수는 없는 건데 너무나 막 있는 돈 없는 돈 막 그냥 다 빌려다가 그래가지고 막 투기적인 그러한 부동산 매입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또 우리나라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중에서 특히 부동산만 바라보는 건 굉장히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굉장히 좀 위험한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GDP 대비로 2%도 안 되거든요. 한 1.9%도 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아요. 나머지 90% 이상, 98% 이상이 전부 해외에 나가 있는데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자산 중에 상당 부분 20%는 미국 자산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중국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여러 이유도 있고 있을 텐데 또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예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같이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일부분으로 이렇게 같이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래 넌 돈 많으니까 넌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물론 돈 많은 분은 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거예요. 뭐 50도 50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돈이 없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적어도 너무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나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빌려가지고 나 그냥 집 한 채만 구하면 돼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굉장히 위험해진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도 하락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아니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대체 자산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지금 부동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산 특히 이제 주식시장도 지금 현 정권이 계속 더 부양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어떤 기회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대체 자산이잖아요. 그것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플러스해서 미국 자산도 있고 또 플러스해서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디지털 자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눈을 좀 돌리는 것이 난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뭐 공포팔이 해가지고 이제 큰일 났으니까 뭐 다 현금 가지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기회하면 제 말씀을 참고로 들으시고 스스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판단을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왕이면 한국만 바라보지 말고 전 세계를 좀 바라보고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좀 미래까지도 바라보고 한국만 바라보더라도 기왕이면 너무 부동산만 바라보지 말고 좀 여러 자산을 좀 두루두루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좀 내 재산도 지키고 또 키워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자산 시장부터 우리나라의 경제 현 상황까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 원화 표시 자산보다는 뭐 부동산이 뭐 폭락한다 망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다양하게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아니면 해외 그런 달러 표시 자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분산해 가시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우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현승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타 방송에서 선진국들의 과도한 부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인가요? 제가 공부를 한 때가 96년부터 2002년까지인데 그때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전공이 거시 쪽은 아니고 미시 쪽이긴 한데 그래도 거시 수업도 같이 듣고 하니까 그 수업에서 봤을 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그리고 어느 선을 넘어가면 위험하냐 여기에 대한 논쟁은 그때부터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가면은 좀 위험 신호 아니냐 하는 얘기가 그때 있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이론도 있어요. 모던 머니터리 시스템이라 그래서 MMT라고 부르는데 이쪽에서는 부채 비율은 아무리 높아도 상관없다. 국가는 이제 부채를 찍어내면 되기 때문에 그 정부의 부채는 뭐 그렇게 늘어나도 큰 상관이 없고 다만 그 부채를 늘리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그 경제적인 혼란을 가져오면은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그 주요 지표지 부채 비율은 뭐 아무리 높아져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론이 있는데 이제 그게 주류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좀 소수고 그 MMT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은 사람한테 지지를 받지는 못했죠. 근데 그때 보면은 한 100% 정도면은 위험 신호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전체적으로 전 세계의 부채 비율이 요새 많이 높아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근데 2000년대 초반에 보면 대략 선진국들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보면 40에서 60% 정도였고 이때 일본만 100%가 넘어가지고 일본만 참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이 선진국, 그러니까 유럽 쪽에 있는 국가나 미국 같은 경우 한 80에서 100%로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뛴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코로나가 아주 큰 충격을 줬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국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25%까지 올라갔습니다. 영국도 100%를 이때 넘겼고 프랑스도 110%. 이 시기에 굉장히 올라가게 됐어요. 이 시기에 이탈리아는 130에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160%로 상승을 했죠. 이렇게 이제 확 올라갔는데 이런다고 해서 뭐 자산시장이 전 세계 자산시장이 갑자기 붕괴하진 않겠지만 이거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인플레를 유발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뭔가 투자를 해야 되고 뭐 다른 데 써야 될 돈들이 이 부채 이자 갚는 데 계속 쓰이고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자를 갚으려고 그러면은 뭔가 시중에서 돈을 가져와야 돼요. 세금을 더 걷건 국채를 발행한다 그래도 그 돈이 시장에서 돌지 않고 정부에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뿌리는 이자로 다 뿌리는 거고. 뭐 어떤 사람들은 이자로 뿌리면 또 그 돈 가지고 쓰지 않냐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과 그 뿌리는 돈이라는 돈이 전부 다 그러면은 고르게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경제가 여러 가지로 좀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요새 보면은 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전체적으로 인플레가 발생한 것 중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자본시장이 개방이 되고 뭐 그러면서 특히 좀 돈이 많은 나라에서 또 해외 부동산을 매입도 하고 이러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것들이 부동산으로도 많이 간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지금 추적은 못 하고 있는데 그 코로나 시기 그 전부터도 그랬죠. 그때쯤부터 이게 많이 올라갔는데 유럽에서는 보면은 뭐 난민이나 이민자들 그리고 또 관광이 오버 투어리즘이 되면서 뭐 에어비앤비로 많이 전환하고 이런 것들이 집값에 영향을 줬다 그러고 일본에서는 도쿄를 중심으로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 보면 또 해외에서 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해외에서 뭐 그때 이제 뭐 특정 국가를 뭐 지칭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뭐 꼭 그 어느 국가에서 샀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좀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부동산도 구매한다. 근데 이건 뭐냐면요. 전 세계적인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부채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원인인 것 같고 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은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나왔는데 미국은 기축통화국인데다가 이런 여러 가지 카드를 쓸 수 있는 게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지는 않은데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면 고령화가 진행되면요 의료비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IMF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0.8%로 전망했는데 이게 원래는 한 3차례 인하해가지고 원래 2%대였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0%대로 바뀌었어요. 한국 경제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사실 이제 그 2%까지 예상한 거는 좀 오래 전이고요. 1% 초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올해 이제 더 자꾸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거는 뭐 어느 정도 하향은 예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관세 문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다 하향 조정이 좀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까지는 예상은 했지만 지금 뭐 비즈니스 환경이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과연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있고 다 있다 하더라도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신산업이 나와서 뭔가를 이끌어주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현재 이해관계자의 충돌 같은 것 때문에 신산업이 또 잘 못 나오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기존에 있는 그 기존 집단한테 막혀가지고 또 뚫고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저는 이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이 된다면은 좀 좋겠는데 이게 굉장히 작은 건데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과거에 스마트팜을 이제 어느 특정 지역에 크게 한번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다 얘기를 해서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근데 지역 주민들은 찬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팜에다가 입주권을 줬거든요. 그리고 보상도 해주고 땅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스마트팜에 이제 완성이 됐는데 지으려고 했더니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걸 갖다가 반대하는 그 논리를 제시를 하고 공청회에 들어와서 그걸 반대하면서 그걸 다 뒤집었죠. 그래서 그 기업에서도 이제 그 논리는 그거예요. 뭐 환경 이런 것도 있지만 뭐 대기업이 들어와서 무슨 뭐 농사까지 짓느냐 뭐 농민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몰아내느냐 그러는데 사실 그 지역 농민 중에 상당수는 스마트팜이 들어오길 바랬는데 일부는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또 그쪽에 동조를 하게 됐고요. 이러면서 결국은 그 계획이 무산이 됐거든요. 근데 이 물론 스마트팜 하나 이건 굉장히 제가 일부러 작은 예를 들었습니다. 너무 큰 예를 좀 들면은 또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들이 있어서. 네. 근데 이런 사례들이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스마트팜이 된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가 그걸로다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갈 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는 뭐 이런 거랑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상당히 경제의 비효율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전 스마트 헬스 쪽인데 의료 기술도 좋고 IT도 발전해 있는 나라에서 스마트 헬스는 우리나라가 뒤처져 있다.
근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아마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바뀌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오고 기존에 있는 그 기업 뭐 우리나라의 강점들 뭐 반도체나 배터리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조선도 있고 뭐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다가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신성장 동력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본질적인 기술적인 문제를 보다는 다른 사회적인 이유로 인해서 막히는 사례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좀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잘 해결되면은 아마 우리나라도 과거처럼 또 고성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 부동산의 미래를 일본과 비교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초고령 사회 진입 속도는 한국이 더 빠르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부동산은 저는 사실 부동산 예측만큼 어려운 게 또 없는데 근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상황은 많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를 수도 있지만 일본하고 그래도 좀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례를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 일본을 보면은 그 대도시 특히 도쿄를 중심으로 그 중심 지역은 오히려 더 빠르게 오르고 그다음에 좀 외곽 지역에서는 정말로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이건 꼭 일본 사례가 아니더라도 그냥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고령화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농어촌 지역에서는 인구가 더 줄고 주택이라든지 뭐 다른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교통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전국을 왔다 갔다 하기 편한 데가 어디냐 보면요. KTX 라인에 있어요. 단순히 KTX 라인에 있는 게 아니라 KTX 라인에 있긴 있는데 역까지 가는데 한참 걸린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KTX 역에 얼마나 접근성이 좋으냐. 이런 지역들은 그래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어떤 중심지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그런 데가 되는데 저는 서울 지역에서도 서울에서도 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더 필요로 하게 되고 이동이 불편해지는 만큼 멀리 떨어져 사는 게 힘들어져요. 다만 KTX 라인 그 역에서 접근성이 좋으면은 그럼 전국 어디든지 그래 좀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런 데는 좀 낫겠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 주어진 상황에서는 이제 좀 그럴 것 같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로 균형 발전을 하려 그러면은 그건 중앙 정부에서 틀어쥐고서 지방의 몇몇 지역을 거점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자체 내에 전체적으로 쭉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를 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특수한 사례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전 국토에 사람이 흩어져 사는 경우는 드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좀 그런 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인구 밀도가 워낙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에도 사람이 많고 여기저기 다 흩어져 살았는데 그거 자체가 과연 효율적인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도시에 이제 몰려 사는데 지방 도시들의 매력도를 높여야 돼요. 그러려면은 지방에 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농어촌 지역에 이제 좀 벽지 같은 데 이렇게 있는데 있는 행정시설을 다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까지도 길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걸 좀 통합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바람직하다를 떠나서 그거 외에는 길이 없지 않나 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과연 있겠냐 하는 거죠. 일본에서도 그 시정촌에서 촌 단위는 지금 많이 통합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각 지역 그 촌마다 뭐 행정 저 우체국이나 무슨 뭐 파출소 이런 거 다 놓는다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길을 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발생하는 그 에너지 소모나 공해나 이런 거 따지고 보면은 오히려 한 군데 몰려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환경도 더 보존할 수 있는 길이 되고요. 또 거기 사는 분들의 안전이라든지 뭐 이런 생활의 질에 대해서도 그게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그런 데에 있는 마을들을 그럼 뭐 인위적으로 없애자는 거냐. 근데 꼭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데가 자연 소멸될 경우에 이제 한 군데로 좀 모으면은 그래도 상권도 더 생기는 거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지역 상권을 갖다가 좀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제가 한번 전에 또 지자체에 갔다가 굉장히 안타까운 거를 한번 봤는데 어느 지자체인지는 이제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거기 대학교가 있었어요. 그 옆에 병원도 있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상권이 있는 데인데 거기에 있는 대학을 옮겼어요. 저희가 그 옮긴 데를 갔거든요. 지은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근데 학교는 굉장히 잘 지었어요. 돈도 많이 들여가지고 시설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편의점도 없고 당구장도 없고 PC방도 없고 정말 음식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딱 나가면 바로 논이에요. 학생들이 뭐 소 키웁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목요일만 되면 다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학교가 그 도심에 있었으면은 학교를 주변으로 그 도심에 있는 상권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렇게 띄어서 논에다가 놨는데 이런 일들이 그리고 주요 시설들이 가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볼 거예요. 지방에 가다 보면은 갑자기 논바닥에 무슨 뭐 대리석 건물로다가 무슨 뭐 공연 아트 무슨 아트홀 뭐 저거 뭐 이게 나 근데 거기에 누가 가냐 하는 거죠. 오는 사람보다 직원이 더 많아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그 지자체에서 공천을 받으려면은 각 마을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뭐 유치해 주겠다. 그래서 여기 이 마을 사람들은 누구를 몇 명을 고용해 주겠다. 이런 것들이 큰 성과가 돼요. 근데 이게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이건 어느 특정 제가 가본 데는 거기 하는데 그 외에 나머지도 가다 보면은 제가 그 이후로 눈에 보여요. 아 저기도 저랬겠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지방에서 그렇게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균형 발전을 하잖아요. 자신들의 도시의 매력을 더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거를 차라리 묶어가지고 그래도 상권을 유지해야지. 아 그래야지 젊은 애들도 그 논에서 뭐 하고 놀아요. 걔들이 그 대학생들이 도시에 있고 그래야지 거기에 극장도 있고 뭐 술 마실 때도 있고 애들이 그래야지 그 젊은 애들이 거기 남아 있지. 안 그러면 전부 다 떠납니다. 그거 진짜로. 안 그래도 떠나는 마당에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도시의 매력도를 더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방 도시에 메트로폴리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돈을 쓰는 거는 뭐 정해져 있더라도 쓰는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냐. 오히려 저거는 마이너스예요. 돈 써가지고 효과가.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요거는 정말로 뭐 저하고 의견이 다른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제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주어진 현실을 도외시하고 이상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얻을 수 있는 거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고요. 이게 부동산 얘기하다가 이게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어쨌든 그 부동산이라는 게 저는 일본 그대로 따라간다는 뜻은 아닌데 지금의 인구 구조를 봤을 때 아무래도 대도시 중심으로 더 가격은 유지가 되고 더 성장을 할 거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역시 역세권, KTX 역세권은 그래도 살아남고 뭔가 거점이 될 만한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그 외의 지역은 굉장히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의 양극화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사님 말씀 잘 듣고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어느 자산으로 우리가 시선을 돌려야 되는지 감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조현순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